예니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자주 보네요. 아니 이럴 거면 뉴스타파 다시 들어와. 어제 보고 이게 그제 뭐야, 보고 이게 뭐. 예, 아주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니 새로운 일 하겠다고 나가가지고 예. 매일 만나. 지겨워 죽겠어. 아마 근데 오늘 보고 또 한참 이따 볼 것 같은데요. 예니 씨, 그 국정조사 네. 한 2주간 많이 했잖아요. 네. 보신 적 있어요? 제가 보려고 했는데 14시간이더라고요. 14시간. 네, 맞아요. 요즘은 드라마도 정주행을 하려면 예. 6편이면 끝이 나고 거의 10화 예. 이내로 끝이 납니다. 너무 길어서 보는 건 포기를 하고. 근데 쇼츠들은 굉장히 많았죠. 쇼츠, 유튜브. 네, 그랬습니다. 많은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도 이제 되게 놀랐는데 국정조사 때 중요한 이야기들과 뭐 증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게 우리 메이저 언론들이 거의 저도 그래서 보도가 기사를 보고 네.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네다섯 개밖에 없어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네. 독한 기자 킨에서 말씀해주신 거를 듣고 좀 공부를 해서 왔습니다. 독한 기자 킨을 보셨군요. 네. 독한 기자 킨이라고요. 거기도 저희가 매주 수요일에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을 하는 이유도 그것이고 오늘 아침에 또 저희가 뉴스공장을 나갔던 것 그리고 오늘 저는 끝나고 또 저 매불쇼에 나갔는데 매불쇼 또 그저께 나가시고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저희가 조용히 하고 입을 닫고 있으면 정말 아무도 모르게 네, 알 수가 됐거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은 이거 끝나고 특검에서 이 불법 조작 수사를 수사해 보겠다고 하는데 뭘 왜 하는 거야? 거기서 뭐가 밝혀졌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으면 또 특검하냐고 여론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이제 이 국정조사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예. 이게 무슨 성과가 나올까 좀 사실 좀 걱정도 좀 많이 하고 저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솔직히 뭐 좀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재판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랬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저희 사건도 저희 사건이지만 좀 다른 사건에서 저도 기자인데 예. 저도 몰랐던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거 이대로 덮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건 뭐 특검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특검을. 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론이 보도를 안 해서 저거 특검을 왜 하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어쩌다가 두 분이 그러면 국정조사 증언대에 서시게 됐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에 앞서 우리 오늘 아까 봉인해제 시작하기 직전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서 어제 돌아왔잖아요. 네. 근데 오늘 오전에 예상은 했어요 제가. 네. 국정조사 내용을 알면 한마디 할 수밖에 없어. 네. 근데 오늘 오전에 X에 글을 썼어요. 네.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동아일보에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 봤구나. 같습니다. 야, 네. 근데 그거는 또 되게 많이 써요. 아. 그 이상하지 않나요? 그 기사 되게 많죠. 네. 동아일보가 2021년 10월 9일에 그러니까 막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의 이제 대선 후보가 정해진 직후예요. 그때 정해진 직후에 저 기사를 냅니다.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 해가지고 김만배 씨가 뭐 정영학과 남욱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게 정영학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있다 이 보도예요. 그리고 아마 저 기사에서는 1호 배당금의 절반을 600억이다. 그래서 네. 사실상 그분은 김만배가 나이가요. 그 정진상 실장보다 많습니다. 네. 많아요. 네. 그러면 그분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때 당시. 네. 저 얘기에 따르면. 그러니까 저거는 이재명이라고 대놓고 쓰진 않았지만 네. 사실상 이재명을 지목한 기사였죠. 근데 저 몰랐는데 저게 한국신문상을 받았대요. 아니, 나도 그거 나도 몰랐는데. 알고 있었어요? 아니, 나 몰랐어. 나 몰랐는데 난 이재명 대통령 그 글 보고 알았어요. 아, 이게 이렇게 큰 상, 그게 사실 그게 엄청 큰 상이에요. 상인가요? 예. 이게 이제 근데 이 기사 하나로만 받지는 않고 뭐 네. 대장동 뭐 비리 그렇죠, 추적 그렇죠. 보도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 중에 하나가 저 기사인데 문제는 저 기사가 대선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저 기사 몰랐죠. 근데 대장동이 난리였던 건 그때 좀 네, 기억나죠? 알고 있었습니다. 예, 기억나고 네. 솔직히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에 언론 보도 보고 네. 이재명 관계 있구나. 조금 그런 의심했죠. 저는 솔직히 그때 네. 국회에서 일했을 때였어서 아. 네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았고요. 아, 그때 그랬군요. 막 초과이익 환수해야 된다고 또 공약으로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아 맞다. 그때 네, 보니까 우리 압수수색 동기예요. 아, 그래?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압수수색 받고 아마 얼마 뒤에 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을 아. 압수수색했는데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이제 압수수색을 하러 검찰
의원들이 이렇게 왔었는데 그때 뭘로 그 김병욱 의원실에 비서 저희는 비서관? 비서관이었는데 네. 뭘로 압수수색이 온지도 모르고 갑자기 우리가 뭐 압수수색 해야 된다 해서 우왕 좌왕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컴퓨터로도 막 다 가져가려고 그래서 네. 아 이런 거는 가지고 가시면 안 된다 해서 검색을 해서 그 영장에 나온 항목들만 가지고 가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뭐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가게 하고 또 언론들에서 막 제 책상이랑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치우기 귀찮아서 안 치웠던 건데 서류들을 막 범죄 현장처럼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랬었군요.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 동기예요. 김병욱 의원실이 그때 그 검찰이 강백신 팀이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요. 김병욱 의원이 JTBC에 있던 저한테 당시에 무슨 자료를 주고 그러니까 뭐 녹취록이 뭐 수사 기록이 일단 어떤 자료를 줘서 제가 그거를 바탕으로 허위 보도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자료 중에 일부를 허재영 기자한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허재영 기자와 저는 법정에서 처음 만났고 네. 김병욱 지금 후보자는 네. 당시 의원은 여기 TBS 봉인해제에 나왔거든요. 한 네. 3주 전에. 네. 그때 처음 봤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봉 기자님을 몰랐었습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근데 수사 받을 때는 뭐 때문에 받는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몰랐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압수수색을 당하는지 몰랐습니다. 검찰이 잘했네.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인연도 맺어주고 이렇게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지금 저 봉 기자하고 저하고 압수수색 동지회라고 방이 있는데 초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보좌관 최 보좌관은 네. 거의 주범으로 지목돼가지고 엄청 고생했을 거예요. 그분하고 민주당의 김우철 전문위원 네. 이 두 분을 검찰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괴롭혀가지고 이 기자들과의 연관성을 그러니까 없는 끈을 만들려고 노력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때 김병욱 의원은까지는 그게 가진 않았더라고요. 네. 보좌관 선에서. 그래서 김영우 의원은 그때 그러면 뭐 기소 같은 건 안 됐죠? 안 됐어요. 아예 입건이 안 됐고 아직 그 보좌관 선에서 끊기니까 보좌관. 의원까지 못 갔는데 김병욱 의원이 2022년 대선 때 화천대유 TF 팀장이었어요. 그 대책 팀장. 네. 맞아. 상대가 공격을 하니까 방어를 해야 기억납니다. 되니까. 예, 기억납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방어가 거의 안 될 때였어요. 왜냐하면 언론이 이렇게 대장동 그분 보도 내고 다 그분 추종하고 있는데 저희 그 사람 아니에요. 이재명 그분 아니에요라고 해봐야 안 먹힐 시절. 안 통하죠. 그냥 쓰나미인데 네. 뭐 그때는 그냥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먹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몇 년도입니까? 지금 이게 한 4, 5년 지나고 나서야 네. 국정조사하고 뭐 저희 재판하고 하니까 겨우 나오는데 사실은 저희 재판에서 대장동 그분을 비롯해서 대장동 사건의 실체가 뭔지 알 수 있는 증거와 증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많이 나왔어요. 네. 아무도 안 써요. 기사를. 네. 뉴스타파 혼자 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다른 여러 언론사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좀 많이 좀 써주면 예. 굳이 이렇게 당사자들이 나와서 자기 얘기 떠들고 이래 사실 좀 모양도 좀 빠지고 모양 빠지죠. 하도 안 되니까 그냥 떴다방 대기로 마음 먹고 저도 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전에 2탕 뛰었죠. 내가 지금 세 번째입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 나 오늘 지금. 3탕째 뛰고 있는데 저도 제 사건 얘기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또 좋은 일도 아니잖아. 그 무슨 뭐 압수수색 당하고 뭐 재판받고 이런 얘기인데 내 사건이지만 내가 안 떠들면 네. 얘기가 안 되니까 어쩔 수 네. 없이 떠들고 있는데 참 슬픈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예니 씨처럼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네. 그냥 그런 게 있었나 보다 하는데 일반인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저희한테 좀 궁금한 것들을 물어봐 주세요. 네, 그러면 청문회 하이라이트 봉지욱 기자님과 한상진 기자님 두 분이 주요 발언을 한 편집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함께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근데 대선 당시에 윤석열 캠프의 가짜뉴스 대응 단장이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 윤석열 정권 때 방송통신위원장이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 때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저는 가짜뉴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대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하지 않다가 18개월 후에야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결국에는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였다. 저희가 최초의 공소장을 받아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70쪽이 넘는 공소장이었는데요. 그중에 피해자라고 적시되어 있는 윤석열 씨만큼이나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게 이재명 당시 당대표입니다. 민주당 당대표입니다. 저희 사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저희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 보도 내용과 민주당과 이재명을 연결시켜주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 좀 이렇게 톤이 높네요. 지금보다 화가 많이 나게 저기 가면 톤이 높아지는데 이 네. 한상진 기자는 대단해요. 오히려 톤을 낮추더라고요. 어, 저기는 톤이 그래.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일부러 좀 누른 거죠. 저는 저 청문회장 갈 때 아침에
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답변을 준비할 수는 없고 화내지 말자. 절대 어떤 경우에도 욕하지 말자. 마인드 제가 사실은 성격이 컨트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욱하면 그냥 막 나도 모르게 아무 말이나 막 나오는데. 아, 욕 한마디 했으면 쇼츠 한 200만 네, 나왔을 텐데. 그래서 이제 욕하지 말자, 화내지 말자. 예. 최대한 낮은 톤으로 천천히 얘기하자. 제가 그 생각만 하고 갔어. 그러면 화를 꼭 억누르신 거예요? 억눌렀죠. 그럼 어떤 게 그렇게 화가 나게 하던가요? 어떤 게? 누가 그렇게? 지금 강백신? 그게 아니라 네. 우리 한 사람이 영화 압수수색 보신 분들 많이 계세요. 압수수색 네. 봤어요, 영화? 잘 다큐멘터리?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그거 보면 백미 장면이 2개가 나오는데 네. 우는 3번 울었는데, 그러니까 네. 2번 울었는데 네. 김용진 감독이 3번 운 걸로 쪼개기 편집을 한 거예요. 아, 네. 그게 굉장히 억울해서 또 울고. 아니, 남들이 보면 나는 카메라만 키면 우는 줄 알아. 네. 근데 이제 항변을 하더라고. 2번 울었는데 3번 운 걸로 편집을 조작했다고. 예. 하여튼 뭐 참.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저 화가 나셨냐? 이게 제가 뭐 딴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는 저희에 대해서 진행됐던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네. 게 저희 주장이고 이게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대통령 선거를 맞닥뜨려서 기자가 대선 후보를 검증한 기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뜬금없는 얘기도 아니고 네. 봉지욱 기자 같은 경우는 수사 기록 그리고 당사자 인터뷰를 가지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뉴스타파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지난 10여 년 역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의 육성 녹음 파일을 입수해서 보도한 거예요. 이게 보통의 경우라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없고 이게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 대선 후보를 검증하는 데 좋은 재료로 쓰여지는 게 민주적인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질 좋은 보도잖아요. 이게 이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들어온 것도 이제 화가 나는데 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봉지욱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온갖 불법이 막 자행돼요. 있지도 않은 문자를 막 조작한다거나 네. 아니면 통화 녹음 파일에 사람 이름을 바꿔놓는다거나 네. 그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다 엉망진창이고 이런 일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검찰이라는 조직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이 도대체 이 조직이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 네. 그 당사자들이 이제 청문회장에서 얼굴을 이제 맞닥뜨리는 거니까 화가 안 날 수도 없죠. 안 날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압수수색이라는 게 그 영장을 발부를 한다는 게 그렇게 네. 쉽게 되는 건가요? 그게 문제예요. 쉽게 그게 문제. 그러니까 검찰이 저 이만큼 압수수색 할까 하면 네. 이 전체를 주진 않는데 일부 네. 하지 마 이렇게 하고 나오는 발부율이 99%. 맞아. 99%. 100번 하면 99번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병욱 의원실이 네. 압수수색 받은 이유가 네. 얘들이 처음에 그렇게 영장의 그러니까 신청 청구 사유가 네. 김병욱 의원실과 제가 연관이 돼 있다. 네. 허재현과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제가 먼저 받았잖아요. 네. 그걸 근거로 제 압수수색 영장 나왔죠. 네. 일단 나왔으니까 이거 먹혔네. 그래서 김병욱 의원실과 허재현 영장을 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가 확인을 못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네. 봉지욱 기자나 저나 서로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이 좀 다르니까 뭐 이 두 가지 버전이 있죠. 네. 이 두 가지 내용을 지금 와서 다시 읽어보면 이제 한 몇 년 지났잖아요. 지금 와서 보면 이게 사실관계가 맞는 말이 거의 단 한 줄도 없어. 근데 그러면 그 시점에는 그러면 이게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느냐? 그렇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내줍니다. 검찰이 청구하면 법원은 별 신경 안 쓰고 내줘요. 그나마 저희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증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그나마 저희가 아주 운이 좋아서 잘 만나서 네. 검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압수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올려놨는데 네. 많은 부분은 지우고 아주 작은 부분만 허락을 해줬지만 그것조차도 지금 와서 보면 사실은 이것도 압수수색 영장을 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도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면 강백신과 엄희준 검사랑 청문회 내내 같이 있었던 거죠? 엄희준 검사는 저희가 수사를 받은 사건하고는 조금 다른 어메이즈는 거고 예. 그 전주에 대장동 네. 국정원수 그렇죠. 때 네. 있었고 이 강백신 검사 요즘에 거의 연예인급으로 지금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이 강백신 검사가 봉지욱 기자하고 저하고 수사를 받게 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본부장 팀장, 예, 수사팀장. 네. 저희는 근데 실질적으로 얼굴을 본 건 지난 며칠 전 청문회가 처음이었어요. 한 번도 그 맨날 이제 TV에서만 보다가. 네. 네. 근데 근데 또 이제 저랑 제가- 동갑이야. 73년생입니다. 네. 근데 앞서 제가 그거 하나 설명을 안 드렸는데 2011년에 윤석열 주인검사가 저축은행 사건 수사팀장을 할 때 대검 중수부장이 김홍일이었어요. 김홍일이었는데 아까 제가 김홍일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앞뒤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이 이후에 부산고검장 끝으로 해서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하고 지금 우리가 계속 제기한 의혹이 당시에 윤석열이 조우영 대장동 브로커 봐줬다 이거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국정조사 실체가 나왔는데 김홍일이 변호사가 돼요. 변호사가 된 다음에 나중에 그 대장동 브로커가 4년 뒤에 수원지검에서 처벌을 받잖아요. 그때는 처벌을 받는데 그때 선임계를 안 내고 변론을 도와준 게 김홍일이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쪽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봐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검 중수부장 출신이 조우영이 수원지 검찰 수사를 받는데 네. 변론을 해줍니다. 도와줘요. 네. 그거 나중에 본인이 인정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나중에 이제 윤석열이 정권 잡고 윤석열이 김홍일 부장, 그 중수부장 그렇게 좋아해. 김홍일. 그렇지. 예, 석박지 예.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옛날에 예, 검사했을 예. 때 저 김홍일 선배가 석박지 뭐 얘기하면서 담가준 게 뭐 맛있었다. 석박지 깍두기요? 그래 깍두기. 네. 깍두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뭐 그런 식으로 친한가 봐. 근데 딱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딱 앉히잖아요. 국민권익위원장에서 이상한 짓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시키잖아요. 네. 그때 인사청문회 때 저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저희 그러니까 뉴스타파 보도 얘기가. 얘기가 나오죠.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왜냐하면 김홍일이 2022년 대선 때 무슨 가짜뉴스 특별 대응 단장인가 뭐 정치 조작 뭐 대응 단장인가 이런 걸 했어요. 그러면 언론에서 가짜뉴스 나오면 캠프에서 난리칠 때 김홍일이 단장이니까 해야 되는데 김홍일이 대선 3일 전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를 느끼지 않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대선 당시에는 윤석열 캠프에서도 뉴스타파 보도에서 우리한테 영향이 있겠다 이 정도였지 이거는 앞뒤로 짜고 친 뭐 심각한 허위 보도야 이거는 뭐 어떻게 해봐야 돼 이 인식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되게 재밌었던 게 김홍일 씨의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장이었을 예. 거예요. 그날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김홍일 씨를 상대로 이제 물어봐요. 뭐라 물어보냐면 저희 수사를 벌인 직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대선 직전에 봉지욱 기자나 제가 했었던 이 보도가 이 대선에서 얼마나 위험한 보도였는지에 대해서 김홍일의 입을 통해서 한마디 듣고 싶었던 거야. 네. 그래서 그 보도가 대선 결과를 바꿀 뻔했다. 지금 네. 이런 허위 보도를 하는 이런 나쁜 사형에 처해야 될 범죄를 저지른 이런 기자들 때문에 네. 아니 국민들의 선택이 바뀔 뻔했다. 대통령이 바뀔 뻔했다. 이게 너무나 심각한 거 아니냐. 네. 당시에 대선 캠프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뭐 가짜뉴스 이런 거 이제 처리하는 뭐 이런 무슨 뭐 검증팀에 네. 이제 있었으니까 네. 어떻게 생각했냐 네. 딱 질문했어. 그러면 이제 김홍일한테서 듣고 싶은 답은 네. 그 기사 때문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네. 말을 하는 걸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김홍일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그 기사 저희한테 별로 중요한 기사가 아니었고 잘 기억도 안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는 그 기사가 아니라 고발 사주 기사가 우리한테는 훨씬 더 중요한 기사였지. 사실은 네. 그건 잘 모르겠다고 이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땠겠어요? 엄청 당황을 해가지고 끔찍했네요. 네. 다음 질문을 못 이어가는 네. 거예요. 사실은 그 장면이 너무 이렇게 너무 웃긴 장면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다가 그 기사를 썼어요 그때. 네. 썼죠, 썼는데 우리가. 이제 그 기사를 쓴 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1번 보면 제 사건 기록에 녹취서를 조작한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남의 사건 기록은 제가 읽고 보도하잖아요. 네. 제가 제 사건 기록을 아직 못 읽었어요. 근데 오. 국정조사 가야 되니까 조금 본 거예요. 네. 보다가 이상한 게 있는 거야. 네. 나는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과 통화를 이렇게 많이 한 적도 없고 통화한 기억도 없고 통화를 했다면 당시 제 전화는 모든 녹음이 자동 녹음이었어요. 네. 조우영과 통화한 사실이 없는데 조우영과 제가 통화를 4번 했다고 네. 녹취서가 이건 검찰청 속기서가 만든 겁니다. 녹음 파일이 있는 걸 풀어놓은 거예요. 그 정영학 녹취록처럼 했는데 조우영 씨와 제가 직접 통화한 걸로 4개를 만들어놨어요. 그럴 수가 네. 있나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한 명의 속기사가 4개를 다 풀었다면 네. 착각했거나 녹음 파일을 검사가 줄 때 속여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다 달라요. 3명의 속기사가 4개의 녹취서를 만들었는데 이 3명이 다 봉지욱과 조우영의 통화다 이렇게 만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 되게 황당한 일인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백신이가 또 이제 한 말이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전에는 그 재창영 실장님으로 바꾼 거 네. 그거는 속기사가 잘못한 거예요. 속기사가 잘못했더라도 그거를 법정에 제출해서 증거로 쓰려고 한 건 강백신 본인이잖아요. 네. 그럼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임기훈 변호사는 진짜 네, 대단한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자기가 뭐 공판 검사한테 들었는데 네. 자기는 지금 배제돼 있잖아요. 재판 들어가지도 않잖아. 네. 근데 자기가 딱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법정에 이 녹취서가 제출이 돼가지고 봉지욱이가 아닌 게 다 소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재판은 제가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이 녹취서가 법정에 나온 적이 없어요. 어. 그렇게 뻔하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게 뭐냐면 아니 당사자가 바로 현장에 앉아 있잖아요 지금. 네. 자기가 기소를 해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봉지욱 기자가 뻔히 앉아 있어. 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떠드는 거야. 어떻게 허위의 그럴 지형. 수가 아니 그러니까 있죠? 저는 이제 이게 보통의 사람들은 이러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근데 이게 저는 뭐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생각을 해보니까 법률 용어 중에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어요. 미필적 고의. 내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공격한 건 아닌데 네. 내가 이렇게 때렸는데 이걸 맞고 저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해서 벌어지는 사건에 우리가 붙이는 게 미필적 고의예요. 네.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여러 불법 행위들이 보면 검찰이 야 이거는 조작하자. 안 들키면 다행이고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을 것으로도 추정이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어때 보이냐면 야 이거 나중에 들켜도 괜찮아.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이거 밀어붙여. 일단 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오래된 잘못된 수사 관행과 관습이 그대로 그냥 드러난 거네요. 전수가 되면서 네. 검사들에게 도덕적인 마인드를 좀 무디게 만들어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좀 결은 좀 다르지만 정일권 검사 같은 경우가 남욱을 불러다 놓고 가족들 사진을 보여준 걸 가지고 남욱 씨는 네. 그리고 수많은 대한민국의 보통의 사람들은 네. 초기 폭력이지, 초기 그렇죠. 협박이지 이렇게 느끼는데 정일권 검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가족 사진 한번 보여준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많은 사람들은 정일권 검사의 그런 모습 보면서 저 사람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사람 표정을 가만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에요. 정일권 검사는 진심을 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자기는 이렇게 자기가 돌돌 말아서 앞에 앉혀놓고 포승줄을 묶어서 앉혀놓은 피의자한테 가족 사진을 보여주는 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하는 일이라고 진짜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이거를 폭력을 하면서도 그걸 감추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가 폭력을 저지르면서도 그게 폭력인지를 모르는 게 사실은 더 나쁜 거야. 네. 그죠? 네. 이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뭔가 중요한 일을 했을 때 훨씬 더 심각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을 한다고 나는 느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거짓말을 해라. 그게 낫다. 너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검찰청 이거는 뭐 해체가 아니라 그냥 땅에 묻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전 사실은 너무나 좀 무서웠어요. 네. 진짜로 개혁이 필요한 집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강백신 검사가 스타 됐잖아요. 지금 네. 스타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한 선배 얘기, 한 기자와 얘기가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게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거짓말 아니야. 정말로 나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아무런 문제 없는 수사를 네. 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정말 진심인데 네. 진심일 양부남 의원하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그 영상 좀 보시죠. 이거 윤석열이가 대통령 수사를 봐준 게 명백해요. 이건 지금 하지 말고.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요. 법정에서 결과가 날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검찰 조직이 윤석열의 사유물이 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5번으로 바로 갑니다. 증인의 영달을 위해서 저는 대통령의 심리 경호를 위해서 충실하게 하였을 검찰 조직을 상nom한 겁니다. 말씀드릴 수 윤석열 있습니다. 대통령이에요. 이거 창피하지 않아요?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 한 적 전혀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알면 이런 짓을 안 했겠죠. 부끄러움을 아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피가 거꾸로 아니, 쏟았을 것 전날만 저런 게 같습니다. 아니고요. 앞서 그 대장동 할 때도 서영교 의원한테 네. 그때는 아주 그냥 소리를 지르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다 그 얘기 하잖아요. 국정조사 나와서 생중계되고 있는데 저 정도면 검찰청 안에서 강백신의 행동은 어떨까? 상상이 될까요? 아니 이제 이게 자 보세요. 이제 두 장면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방금 전에 봤던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난 이거 진심이라고 생각해. 자기는 진짜 부끄럽지 않아. 자기는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또 하나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소영교 위원장한테 소리를 지르잖아. 네. 그러면서 강백신 씨가 하는 말이 뭐냐면 왜 국민들에게 내가 설명을 못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생각해 보면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의무와 권한을 갖고 있는 건 국회고요. 그렇죠. 행정부의 공무원인 검사는 인권을 보호하고 공익을 대변하고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부조리를 오히려 걷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자기 일이고 네. 서류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네. 국민들에게 뭘 설명하고 하는 그건 자기 일이 아니야. 네. 근데 자기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를 좀 헷갈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 자기는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국민들에게 떠드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네. 예전부터 국회에서 어떤 회의 같은 걸 하면 검사들이 나오면 예전에 이제 기억이 나세요? 어떤 검사는 와서 이렇게 마이크 위로 팍 올리고 이런 애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국회의원 질문하면 근데 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답변 못 하겠다고 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가져야 될 공무원으로서의 마인드, 공익의 마인드가 전혀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자기들은 공무원이 아니야. 그냥 이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자지.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이 강백신 저 사람이 한 불법적인 행위, 뭐 불법 수사 이런 거보다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 정신세계 자체가 사실은 죄악이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매우 죄질이 안 좋은 사람들인데,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또 저 사람이 또 개인적으로 또 저게 또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쁜 놈이냐 그건 아니고 검찰청 구조가 저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검찰청을 빨리 해체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요.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들이 우스운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 맞아요. 돈봉투 사건이고 뭐고 일단 검찰청에 잡혀오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검사 네. 입장에서는 내가 목줄을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봤던 강백신 입장에서는 그 앞에 민주당 의원들이 아마 가소로웠을 거예요. 너네 나중에 나한테 한번 걸려봐.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옷 벗고 나가는 게 정상이죠. 네. 절대 옷 안 벗습니다. 왜? 조금 있으면 정권 바뀌어.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예, 그분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마도 많은 네. 분들이 여전히 대장동 사건을 성남시장 이재명의 개발 비리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 대장동 그분이라는 보도가 너무나도 강력했는데요. 그분 보도가 최초로 나왔을 때 두 분이 좀 어떻게 판단을 하셨을지. 그거는 뭐 공주 기자가 워낙 전문가니까. 네. 근데 이 얘기는 앞서 조금 했으니까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번 인식이 선입견이 생기면 바뀌기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뭐 언론사가 나중에 정정보도 했다 하더라도 네. 저거는 대통령이 협박해서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아마 지금 모든 언론사들이 많이 난리가 났을 텐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은 사건의 피해자로서 나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사고 한마디 받고 싶다라고 네. 했고 그건 대통령으로서 한 게 아니고 물론 대통령이 그쵸. 지휘해서 했지만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서 한국신문상 수상 취소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네. 한 거지. 뭐 취소하라고 지시를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본인의 의견을 얘기한 건데 이게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에 벌어지지 말고 지금 국정조사에서 이 대장동 그분의 실체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다 검증이 됐어요. 특히 남욱 변호사가 마지막에 쐐기를 박았어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뭐라 그러냐면 남욱 같은 범죄자한테 마이크를 준다고 해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대북 송금 사건에서는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에게 마이크를 계속 줬거든요. 네. 그리고 방용철의 워딩은 우리 언론이 엄청나게 받았었습니다. 근데 남욱 변호사의 말은 대장동 그분에 대해서 그 전에 수사팀장 김태훈 고검장의 얘기도 있었고 그분은 어마어마한 대형 오보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도 남욱이 그날 있었거든요. 이제 네.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게 있는데 그 영상 한번 보시죠. 본인이 많이 바뀌었죠 그동안 천화동인 1호에 네, 실소유자. 전 처음부터 유동규 본부장하고 네. 김만배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 김만배 그 씨가 한 얘기가 두 분께서- 있었죠. 네, 본인의 진술 중에 누구였죠? 그 실소유주가 김만배 씨로부터 들은 법정에서 진술했던 본인의 얘기. 뭐 유동규 측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측인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누구라고 얘기했잖아요. 법정에서. 최초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일기 조사팀 이게 그 본인이 그 이 실소유주는 이 이재명 뭐 그분이라는 그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대장동의 그분이라는 표현은 오보입니다. 일부 언론사의 오보인 게 확인이 됐고 네.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조작 회유한 증거들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네. 그때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 지금 계속해서 검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따로 처벌이나 그런 것들은 받지 않았나요? 이게 지금 처벌을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 정권이 바뀐 뒤에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대장동 사건 또 저희 사건 네. 맡았던
소위 말하는 이제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던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정치검찰의 지세에 동원됐었던 검사들 중에 사실은 잘못된 검사들 많지 않습니다. 잘못된 예. 검사들이요. 그러니까 상당수가 오히려 승진하거나 아, 영전하거나 좋은 데로 갔어요. 놀랍네요. 예, 심지어는 뭐 뜬금없지만 저희 사건 잠깐 얘기를 하면 저희 사건 이제 제가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 마지막까지 공판에 나와가지고 그 자기들 얘기를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던 검사는 최근에 연수를 갔어요, 외국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책임을 지고 옷을 벗거나 뭐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거나 이런 검사들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네. 오히려 다 잘 됐어. 그래서 저는 이래도 되는가. 근데 이제 이런 게 검찰 내에 주는 시그널이 있죠. 이렇게 수사한 게 우리가 한 게 뭔가 잘못된 게 확인이 돼도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뭐 우리가 뭐 크게 뭐 할 거 없어.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있다가 나가서 또 변호사하면 또 큰 사건 맡아서 또 돈도 많이 벌고.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잘못된 시그널을 이런 식으로 계속 주다 보면 검찰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를 가끔 드리는데 이제 검찰청이 올해 9월, 10월 되면 해체되잖아요. 네. 그러면 중수청, 공수청으로 나눠지잖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이만큼이라고 하면 이게 중수청, 공수청으로 나눠지면 이 문제가 일거에 다 사라지고 이제 아주 좋은 기관이 두 개가 생기느냐? 자,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과거에 검찰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이만큼이면 그게 반으로 쪼개져서 이만큼은 일로 가고 이만큼은 일로 가서 또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또 후회할 거예요. 네. 해보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고 그냥 나눠서 그러니까 제1검찰청, 제2검찰청 이렇게 돼서 그냥 또 사회적 문제가 되네. 네. 우리가 그런 일을 만들지 않으려면 굉장히 예리하게 저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권한이 어떻게 행사가 되는지 어떤 불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생기진 않는지 예를 들어서 보안수사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마구잡이로 생기지 않는지 이런 거를 잘 보고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야 만들기로 했으니까 이제 손 떼. 잘하겠지 뭐 이재명 대통령이 알아서 잘하겠지 이러고 손 떼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물어보셨던 것처럼 이 검사들의 최근의 뭐 승진, 인사이동 이런 것들을 정말 눈여겨서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검찰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정권 때 조작을 했고 네. 지금 거의 수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강백신이 본인 판단으로 그 사건을 조작했다고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네. 오더가 있었을 것이고 네. 그 오더의 정점은 윤석열 대통령실이었을 텐데 그 중간에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겠죠. 네. 사실상 한 몸이잖아요. 그때는 한 몸이었고 그 범죄가 드러나면 곤란해지게 되는 것은 국민의힘인데 그날 사실은 마지막에 시간이 이제 별로 없어서 마지막에 끝나가요? 10번 질문으로 좀. 네. 그날 국정조사에서 나온 발언 중에 좀 이거는 좀 어이가 없었다.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이런 게 있었으니까.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제 사건이 네. 국정조사 청문회 대상이 됐으니까 다른 것보다도 저희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쟁점에 대해서 그 대장동 사업을 최초에 시작했었던 이강길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이번에 청문회에서 했었던 말이 사실은 저한테는 가장 인상 깊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 20대 대선 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대장동 이슈였고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그리고 저희 같은 언론인들을 탄압하는 중요한 이유가 아니 대장동 관련돼서 이재명이 대장동 업자들 다 봐줬잖아. 네. 근데 니들은 그 프레임을 마치 윤석열 씨가 대장동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려고 하는 잘못을 저질렀잖아. 이런 식의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대장동 사건에 돈이 이제 쏟아부어지는데 그 돈이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에서부터 이제 들어와요. 2009년, 2010년에 네. 그게 거의 한 2천억 대. 와. 그 돈이 대장동에 들어오면서 지금의 이 대장동 사업이 만들어지게 돼요. 네. 근데 그 돈이 대출이 되는 과정 자체가 불법행위였다라는 게 속속속속 드러나. 네. 그런데 지금 검찰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는 2011년에 처음 이 대출을 포함한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를 할 때 네. 지금 봉지욱 기자나 한상진 기자 같은 사람들이 기사를 썼었던 대장동 대출이 진행되는 과정이 뭐 불법 리베이트, 불법 커미션이 있었다거나 이런 걸 우리가 몰랐어. 네.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수사할 수가 없었고 알았으면 우리가 수사했을 거야.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부실 수사니 잘못된 수사니 얘기하는 건 좀 부당하지 않아. 네. 너희는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제대로 검증도 안 된 기사를 쓴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때 그런데, 진짜 예, 제대로 그런데- 조사가 됐었으면 그렇죠, 바로. 얼마나 문제는 뭐냐면 달라졌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강길이라는 분이 지금 국회에 나와서 했던 말이 뭐냐면 네. 아니에요. 그 당시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수사하던 수사팀, 윤석열 수사팀이에요. 수사 네. 책임자가 윤석열인데 그 수사팀에서 대장동 대출과 관련돼서 불법 리베이트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다 알고 나한테 물어봤었는데요. 그럼 이렇게 말한 알고서도 거예요. 덮었다는 그렇죠. 거네요? 알고도 덮었다라는 게 지금까지 다들 의심하던 거였는데 그걸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증언이 최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예.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살도 많이 한 걸로 알고 그럼요.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봉직 기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네. 그때 대출이 나갔던 2천억 정도 되는 돈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도 회수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럼 그 돈은 다 국고로 다 맞고 또 부산저축은행에 돈을 냈던 일반 서민들의 돈이 다 하늘로 날아간 꼴이 됐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011년에 윤석열 씨가 수사를 제대로만 했다면 지금에 있는 대장동과 관련된 이런 논란도 없었을 것이고 네. 수많은 사람들의 그 피해도 없었을 것이고 네. 그걸 메꾸겠다고 국고를 쏟아붓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저는 더 예. 속상했던 게 그 피해자분들이 윤석열을 찍었다는 게 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렇죠. 야, 저게 네. 아이러니야. 예, 그거는 이제 심각하죠. 심각한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이강길 씨의 증언은 저희 재판에서의 법정 증언이기도 해요. 근데 국정조사에서 훨씬 자세하게 얘기를 더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우리는 다음 날 언론이 난리 날 줄 알았어. 네. 진짜 난리 날 줄 알았어. 대장동 사건 끝! 네. 논란 끝!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더라고 언론이. 그리고 기사 아예 안 기사를 써. 안 씁니다. 네. 기사를 안 유일하게 한 명 기사 썼습니다. 네. 여기 자주 나오는 오마이뉴스 김종훈 맞아요. 혼자 썼더라고요. 네. 그게 있고요. 오마이뉴스나 예. 미디어 오늘 아니면 잘 그렇죠. 다루지 않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이건 사실 언론학자들이 좀 연구를 해봐야 될 주제이기도 해요. 이게 이렇게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는 게 이게 난 이해가 안 돼. 한겨레랑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내용을 다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네. 같은 날 나온 사설이에요. 근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네. 이번에 국정조사 청문회를 다루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뭐라고 쓰냐면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를 너희들이 했지만 네. 새롭게 확인한 거 아무것도 없다. 결국에는 이 국정조사가 이재명의 재판을 멈춰 세우고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작당 모의한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게 밝혀졌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 한겨레는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관련돼서 실체적 지실이 확인됐다. 네. 자, 이제부터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스텝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식의 기사를 써요.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언론도 기자가 기본은 뭐예요? 어떤 의혹이 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네. 팩트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기본이죠. 네. 거기에 의견을 붙이는 건 나중이야. 일단 네. 팩트가 확인돼야 돼. 팩트가 설사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팩트를 담고 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반박하기도 쉽고 공격하기도 쉽고 악유도 돼.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 사회가 나아지는데 도움도 돼요. 네. 그런데 팩트는 다 무시하고 그냥 의견만을 가지고 질르기 시작하면 이건 공격하기도 참 애매해. 자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기자는, 사설을 쓴 기자는 내가 볼 땐 새롭게 밝혀진 게 없어. 이래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선일보를 보는 많은 사람들, 조선일보를 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상당수가 이런 정보를 계속 접하다 보면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언론 기사가 아니라 선전선동을 하는 프로파간다 역할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바닥으로 내려놓는 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치개혁, 언론개혁, 뭐 대장동 사건 이런 거 해결하는 거 다 중요한데 이것만큼이나 언론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기자님들 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검찰은 기소로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언론은 또 사건을 보도하는 선택적 그렇죠. 보도로 수사 자기의 선택하는 권력을 거죠. 예. 유지하는 근데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둘이 결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네요. 재앙이죠, 그러니까 재앙. 검사와 기자가 결탁을 하면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사건이 조작돼 온 그렇죠. 것이고 아무리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도 그걸 보도하지 않으면 야 얘네 수사에 문제 있어 우리 찝찝해서 보도 맞아요. 못하겠는데 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다가
얘네가 말하는 대로 주장하는 대로 수사 내용대로 전해주면 국민들은 그거 보고 아 저렇게 하고 있구나 저게 맞구나 이렇게 대장동 그분 보도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소스는 검찰이 아니고서야 쓸 수가 없는 맞아요.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 검찰발 기사의 문제에 대해서 전에 제가 봉주 기자한테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기자들이 검찰에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쓰는 기사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없어. 왜냐하면 검찰발 기사는 이게 설사 오보로 확인이 되더라도 책임을 안 져도 돼. 왜냐하면 검찰이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다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하는 얘기를 받았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오보로 밝혀져서 자기가 책임질 일이 없어. 기자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북한 기사하고 동물 기사하고 검찰 기사하고 공통점이 있다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아무렇게나 써도 언론 중재에 갈 일도 없고 네. 아무렇게나 써도 책임질 일이 없어. 근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된 겁니다.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이런 현실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보시는 단독 보도라는 것들, 특히 검찰 관련 기사들은 한 매체가 써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법조단 그 간사가 검찰 측에 확인해요. MBC 기사 이거 맞나요? 그러면 맞다고 확인을 해줘. 지들이 흘려줘 놓고 확인을 해주면 연합이나 유시스 같은 통신사에서 써. 그럼 우르르 쓰는 거예요. 쓰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게 구조적인 패턴인데 일반 시민들은 모르지 이거를. 아니 근데 뭐 써. 네. 지금 이제 봉주 기자 말하는 것좀 써. 확인을 요청해. 그러면 검찰에서 그 기사가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다 틀리다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자들은 어떻게 알아듣냐면 맞다는 얘기구나. 그럼 막 써. 아니면 아니라고 난리 치거든. 네. 왜냐면 아니면 진짜 아니라고 난리를 쳐. 네. 그러니까 검찰은 나중에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아니 그때 검찰에서 확인해 주지 않았는데 우린 그때 확인해 준 적 없다. 또 한 발 빼려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하는 거죠.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의 그냥 오래된 언론 관리 통제하는 방법인데 이런 것에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키우는 개새끼들을 시시때때로 밥 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 받아먹고 사는 거 아니야. 얘는 밖에 좀 맛있는 풀이 많은데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잖아. 저는 그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검찰 기자들 짜증나겠지만 니들 잘 들어.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나. 이 얘기를 저는 꼭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그분 동아일보 보도 때도 김태훈 수사팀장이 법조단 기자 간사한테 얘기를 해줬대요. 녹취록에 그거 없다. 이 기사 오보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네. 정정이 안 되고 그냥 독버섯처럼 쫙 퍼져나간 건데 통제가 안 될 정도였고 지금 방송에서는 아마 JTBC가 대장동 보도로 방송기자연합회 뭐 올해 보도상을 받았어요. 아, 그랬어? 네. 그리고 신문에서는 동아일보가 한국신문협회 신문상을 받은 거예요. 이 두 개의 보도가 그때 당시 이것도 참 문제지. 왜냐하면 보도를 했는데 상을 주잖아요. 네. 그럼 보도 내용에 신뢰를 부여하는 거잖아. 네. 그럼 공식적으로 신뢰를 부여하는 거야. 이 내용이 맞습니다. 맞다고. 네.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0.73%밖에 안 난 게 더 신기해. 그렇죠. 네, 맞아요. 진짜로.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되게 큰 차이로 이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0.73%로 이 정도 공격을 받고 허위사실로 했는데도 뭐 조폭 연루설까지. 네. 와, 겨우 진 것도 되게 신기하다. 근데 다만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상당한 차로 이겼을 수 있겠구나. 네. 뒤집어질 수 있겠구나. 예. 지나간 일이죠. 다 지나간 일입니다. 뭐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됩니다. 네.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됐으니, 모르면 몰랐을까 알게 됐으니 바로 잡을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네. 오늘 얼추 1시 50분이 다 돼가지고요. 예,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저는 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매불쇼 가야 돼가지고요. 저희 자매 채널이 매불쇼입니다. 네. 시간을 침범하면 안 돼요. 마지막 질문 하신다잖아. 네. 네, 마지막 질문으로 그럼 다음에 청문회에 서게 된다면 이 말은 꼭 해야겠다 하는 게 있다. 방금 하신 것 같기도 한데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생각을 안 해본 질문이긴 한데 네. 제가 만약에 거기에 쓴다면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뭐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냐마는 검사들한테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네. 특히나 국회에서 하는 이 말이 세대를 거쳐서도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그죠? 30년 정도가 지나서 당신의 자식들이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책으로 혹은 다른 곳에서 다시 보고 공부하게 됐을 때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발언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 말을 한번 해주고 싶어. 네. 되게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게 이제 직업인 사람들이라서 검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검사들도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이야. 네. 그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한다면 저런 식의 수사를 저렇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그냥. 네. 저는 뭐 할 말 많이 해가지고 할 말 많이 해가지고 뭐야, 나는 그럼 할 말이-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많이 하는 타입인데 옛날에 좀 자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제가 많은 사람들이랑 웬만하면 다 친하게 지내려고 그랬는데 그게 부질없다는 것을 30대 중반에 깨달았어요. 일찍 깨달았네. 일찍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와 안 어울리거나 안 맞는 사람하고는 긋고 가야 됩니다. 맞아. 그거를 이 사람을 괜히 설득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거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아닌 사람이면은 그냥 원수가 되더라도 아니게 각자의 길을 가는 건데 그 검사들이 전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는 저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잖아요.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계기, 기회를 준 게 저 검찰이잖아요, 지금. 맞아. 그 검찰과 국민의힘이 주고 있는 거예요. 특검 수사를 해서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끝이 공소청과 중수청 기관이 나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조작 수사한 검사가 최초로 구속이 돼서 실형을 받는 게 이게 검찰 개혁의 마지막 모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죠. 하면 한 번도 없죠. 뭐가? 조작 수사했다고 감옥 가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없죠.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심지어 멀쩡한 사람 유우성 씨 네. 간첩 조작한 이시원 검사 그날 앉아 있었잖아요. 승진했잖아. 공직경 비서관 됐어.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진짜 이게 웃기는 나라야. 알겠습니다. 오늘 예니 씨는 어땠어요? 저희 설명이 좀 이해는 되셨나요?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잘 따라가 보려고 노력을 저희가 했더니 그 설명을 네. 잘하면 학원으로 갔죠. 학원으로 가서 대치동에서 일타 강사하면서 수억 대의 연봉을 받았을 텐데 저희가 그게 안 됩니다. 저는 제가 국문학과 출신이잖아요. 네. 저희 애들 제가 안 가르쳐줘요. 너무 근데 어렵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정말 깜짝깜짝 네. 놀랄 만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놀라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대통령이 돌아오니까 그나마 또 코멘트를 한번 해주시니까 국정조사가 네. 봤는데 근데 이 모습도 좋지 않습니다. 꼭 대통령이 지적하고 말을 해야 그러게요. 거기에 언론이 집중하고 관심을 갖는 게 정말 문제입니다.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언론 스스로가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오늘 대통령 그 X 신문상 취소하라 이걸로 난리 났죠. 언론계도 네, 지금 난리 오늘부터 난리가 났고 지금 아마 기자들 사회 지금 난리 났어요. 조금 있으면 뭐 언론 노조나 이런 곳에서 대통령이 탄압을 멈춰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이거를 이제 또 탄압이 왜냐면 SBS 노조가 뭐 맞아요. 언론 네. 길들이기다 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당시에 또 언론 노조 한 발 뺐습니다. 맞아요. 거기 한 발 뺐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는데 대통령이 검찰을 동원해서 동아일보를 압수수색하거나 수사를 지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의견을 낸 거잖아요. 네. 이건 다른 겁니다. 윤석열이 검찰을 동원한 것과 지금 대통령이 X에 글 하나 올린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다른 일. 근데 똑같이 반응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언론계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이중잣대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즘 우리 국민들이 레거시 미디어만 많이 보지 않고 유튜브 매체 많이 보고 네. 대한 언론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렇게 선동한다고 이렇게 따라가지는 않더라고요. 조중동의 힘도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옛날 같지 않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근데 옛날 같지는 않은데 힘은 남아 있긴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조중동의 강한 힘은 어디서 나오냐? 종편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유튜브 시대가 왔는데 종편이 없었잖아요. 조중동은 완전 꼬꾸라졌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이미 방송을 10년 이상 해온 상황에서 유튜브 전성 시대가 오니까 바로 적응합니다. 맞아요. 이명박이 큰 선물 준 거예요. 종편. 그렇습니다. 또 말이 길어졌는데 이제 저는 매불쇼 가야 돼가지고요. 네. 자매 채널끼리는 이렇게 뭐 시간 겹치게 하고 이러면 예의가 아니에요. 예. 오케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늘 예니 씨는 뭐 막 끝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오늘 유튜브 스타 2명과 오늘 두 분이 엄청나게 뜨거운 이제 언론인으로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팬이시거든요.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저도 감사했습니다. 한숨에도 한 마디 하시죠. 저도 뭐 이런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좀 똠다방처럼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좀 본업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취재하고 보도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매봉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했습니다.